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연말연시 집콕 문화생활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무료 도서 증정 60권 이벤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인생 역전의 기술, 인생도 복리가 됩니다. 지은이는 대런 하디, 옮긴이는 유정씨, 발행은 부키입니다. 이 책은 무료 도서 협찬을 받았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간단한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10분께 무료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참여 기간은 12월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참가 자격은 책 읽기 좋은 날 구독자이면서 현재까지 댓글 3회 이상 남기신 분, 당첨자 발표는 12월 31일 커뮤니티 공지와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책의 저자 데런 하디는 이미 27살에 연매출 5천만 달러가 넘는 사업체를 소유한 자수성가 백만장자인데요. 120년 전통 자기계발 전문지 석섹스의 발행인과 편집장을 역임하며 수많은 기업가와 유명인들이 공유하는 성공 전략을 분석해 왔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세계적인 리더들과의 대화를 통해 데런 하디가 발견한 성공 비결은 단순합니다. 작지만 현명한 일련의 선택을 통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는 복리 효과, 즉 컴파운드 이펙트를 우리의 인생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컴파운드 이펙트의 괴로운 특징은 초기의 변화는 감지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데요. 하지만 작은 단계들이 꾸준히 쌓이다 보면 삶을 통째로 변화시킬 폭발적인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말하자면 한 방은 마지막에 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컴파운드 이펙트가 발휘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 6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1장, 컴파운드 이펙트를 활용하라. 복리의 기술. 2장, 이 순간에 집중하라. 선택의 기술. 3장, 행동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습관화의 기술. 4장, 루틴으로 실상을 작동시켜라. 모멘텀의 기술. 5장, 외부 요인을 통제하라. 영향력의 기술. 6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라. 가속화의 기술입니다. 저자는 컴파운드 이펙트와 그것을 구성하는 6가지 기술이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유일한 프로세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몸소 경험하고 깨우치고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여섯 가지만 배우면 인생은 축복. 이 책은 성공에 대해 무엇이 진정으로 성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 다루는 책이다. 이제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솔직히 말해줘야 할 때다. 당신은 너무나 오랫동안 속으며 살아왔다. 성공에 있어서 마법의 해결책이나 비법, 직효약 따위는 없다. 즉, 다음은 모두 거짓말이다. 인터넷으로 하루에 고작 2시간만 일하면서
1년에 20만 달러를 번다.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일주일 만에 14kg을 감량한다. 얼굴에 한두 번만 발라도 20년은 젊어질 수 있는 크림이 있다. 알약 하나로 성생활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솔깃한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뤄내려 한다. 물론 성공, 명성, 자존감, 좋은 인간관계, 건강과 행복이 멋지게 포장된 제품을 손쉽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그런 간단한 방법은 이 세상에 없다. 우리는 39.95달러를 3번만 내면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부유해지고 건강해지며 더 젊어지고 매력적으로 변한다는 식의 선정적 광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이런 반복적인 마케팅 메시지들은 무엇이 진정으로 성공을 가져다 주는가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아예 망가뜨리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가져다 주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원리를 놓치고 만다. 하지만 나는 이제 사람들을 본 궤도에서 탈선시켜 버리는 저 무분별한 메시지들을 더 이상 차시하지 않을 생각이다. 당신을 다시 기본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이 책을 썼다. 당신이 이런저런 잡동사니를 걷어내고 정말로 중요한 핵심 원리에 집중하도록 돕고자 한다. 이 책에 담긴 여러 실천법과 효과가 입증된 성공 원리를 당신의 삶에 바로 적용한다면 측정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 나는 인생을 이끌어가는 운영 시스템, 컴파운드 이펙트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당신의 삶을 밑바닥부터 혁신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물론 방법을 알아야 가능한 얘기다. (1장) 컴파운드 이펙트를 활용하라. 복리의 기술. 이런 표현을 들어봤을 것이다. 느려도 꾸준하면 경기에서 이긴다. 토끼와 거북이라는 우화에 나오는 말이다. 그렇다. 내가 바로 거북이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언제나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 왜냐고? 내가 최고라서, 혹은 그 누구보다 똑똑하고 빨라서가 아니다. 그간 내가 들인 긍정적인 습관들 덕분이다. 그리고 그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 꾸준함의 힘을 신봉한다. 나는 꾸준함이 성공의 핵심 열쇠라는 살아있는 증거다. 그러나 꾸준함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 중 하나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나는 아버지에게 감사한다. 아버지는 컴파운드 이펙트의 힘에 불을 붙여준 내 인생의 첫 번째 꽃이었다. 내가 태어난 지 18개월 되던 때 부모님은 이혼했고 이후 아버지는 홀로 나를 키웠다. 온화하고 자상한 아버지는 아니었다. 전직 대학교 미식축구 코치답게 나를 성취지향적인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켰다. 아버지 덕에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칼같이 기상해야 했다.
부드럽게 내 어깨를 두드리며 깨우는 일은 절대 없었다. 알람 소리, 언감생심이었다. 아침마다 내 방 바로 옆 차고에서 들려오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 반복적으로 새말뚝을 박는 듯한 소리에 잠을 깨야 했으니까. 아버지는 차고벽에 고통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문구를 크게 써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반바지와 낡은 운동복을 입고 차력사나 쓸 법한 낡은 바벨을 들었다 놨다 하며 운동을 했다. 하루도 빼먹는 법이 없었다. 언제나 마치 시계추처럼 규칙적으로 생활했다. 나는 주부나 정원사보다도 집안일을 더 많이 해야 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 일 목록이 언제나 나를 반겼다. 잡초 뽑기, 낙엽 쓸기, 차고 청소, 청소기 돌리기, 설거지 등 그렇다고 학업을 게을리 한다는 건 용납되지 않았다. 공부는 당연한 의무였다. 아버지에게 핑계는 절대 금물이었다. 토하고 피 흘리거나 뼈가 드러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학교 가기 힘들다는 꾀병은 통하지 않았다. 뼈가 드러난다는 표현은 아버지가 코치로 활동하던 시절의 현실로 등장했다. 선수들은 심각한 부상이 아니라면 경기에서 열애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경기를 뛰기 힘들겠다며 찾아온 쿼터백에게 아버지는 평소처럼 뼈가 드러난 게 아니라면 안 돼 라고 대꾸했다. 그러자 쿼터백이 어깨보호 패드를 젖혀서 정말 훤히 드러난 쇄골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제야 그는 경기에서 빠질 수 있었다. 아버지의 핵심 철학은 이러했다. 똑똑하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경험, 기술 혹은 지능 같은 타고난 능력이 부족하다면 각고의 노력을 통해 채워야 한다. 경쟁자가 더 똑똑하거나 재능과 경험이 더 많다면 서너 배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경쟁자를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 어떤 과제에 도전하든지 내가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든지 아버지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라면 뭐든 이룰 수 있다고 내게 가르쳤다. 자유투를 못 던지겠다고. 그러면 한 달 동안 매일 1000번씩 자유투를 연습해라. 왼손으로 드리블을 잘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오른손을 등 뒤로 묶고 하루에 3시간씩 드리블을 연습해라. 수학에 자신이 없다고. 실력이 오를 때까지 여름 내내 책상에 코를 박고 수학 공부를 해라. 알다시피 핑계는 금물이다. 뭔가를 잘하지 못한다면 더 열심히, 더 스마트하게 노력해라. 그는 자신의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미식축구 코치를 그만둔 아버지는 이후 최고의 세일즈맨이 되었고 승진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회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타입은 아니었다. 내가 알아서 하기를 바랐다. 그는 늘 개인의 책임을 강조했다. 숙제를 하라고 매일 밤 훈계를 늘어놓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숙제를 다 마친 후 아버지에게 결과물을 보여주면 됐고, 그러면 칭찬을 받았다.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아버지는 나를 프링스라는 아이스크림 가게로 데리고 가서 온갖 재료가 가득 들어있는 킹 바나나 스플리츠를 사주곤 했다. 단 성적이 변변치 않으면 꿈도 못 꿀 일이었다.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면 엉덩이에 땀띠가 나도록 공부해야 했다.
아버지의 훈육은 내게 좋은 지침이 되었다. 그는 내 우상이었고 나는 그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다. 그를 실망시킬까봐 두렵기도 했다. 그는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남들을 따라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색다르고 비범한 사람이 되라고 주문했다. 아버지 덕에 나는 12살 무렵부터는 마치 효율적으로 일할 줄 아는 기업 CEO처럼 스스로 일정을 꾸려 나갈 수 있었다. 짜증을 내거나 투덜거릴 때도 있었지만 그때는 나도 어렸으니까 동급생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즐기곤 했다. 아버지는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헌신하는데 필요한 규율과 정신력을 키워줌으로써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었다. 요즘 우리는 누가 그렇게 나를 과잉 성취자가 되도록 훈련시켰는지 농담을 주고받곤 한다. 나는 18살 때 이미 사업으로 10만 달러 이상을 벌었다. 20살 때는 부유층이 사는 동네에 고급 주택을 소유했다. 24살이 되자 내 수입은 연간 100만 달러 이상으로 커졌고 27살 때는 연매출 5천만 달러가 넘는 사업체를 소유한 자타공인 자수성가 백만장자 반열에 올랐다. 지금 나는 이미 내 가족이 평생 쓰고도 남을 돈과 자산을 가지고 있다. 자식을 망치는 방법은 너무나 많지.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곤 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쓴 방법은 아주 훌륭했어.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걸 보면 말이야. 그럴 때면 나는 억지로라도 힘을 좀 빼고 이따금 해변에 누워 한가로운 시간을 즐길 줄도 알았어야 했다고 볼멘소리도 하지만 성공의 기술을 가르쳐준 아버지를 비롯한 여러 멘토에게 새삼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곤 한다. 이 책은 내 성공의 이면에 있는 비밀을 알려준다. 나는 컴파운드 이펙트를 진정으로 신봉한다.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키웠기 때문이고 그 외에 다른 삶은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처럼 컴파운드 이펙트를 신봉하지 않을 것이다. 내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는 코치도 롤모델도 없었으니 컴파운드 이펙트의 보상을 경험하지 못한 건 당연하지 라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면서 말이다. 이 사회에서 우리는 기만을 당하며 살아간다. 예전에 없던 문제를 일부러 만들어 놓고는 동시에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할 방법을 팔아먹는 상업적 마케팅의 체면에 빠져 있다. 애석하게도 영화와 소설처럼 꾸며낸 결과를 믿도록 조종당하고 말았다. 그 결과 꾸준한 노력을 고리타분하게만 여기며 그 진정한 가치를 무시하게 되었다. 컴파운드 이펙트란 무엇인가? 컴파운드 이펙트는 작지만 현명한 일련의 선택들이 엄청난 보상을 낳는 원리를 일컫는다. 이 프로세스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 결과가 아무리 클지라도 초기에는 각 단계가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강, 관계, 재산 등 자신에게 중요한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든 간에 초기의 변화는 아주 미세해서 감지조차 어렵다. 즉, 이 작은 변화들이 즉각적으로 뚜렷한 결과를 내지 않기에 선뜻 대단한 이득이라고 여길 만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컴파운드 이펙트가 발휘되기 전에 제풀에 포기하고 만다. 예를 들어보자. 달리기를 일주일간 지속하다가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8일째 그만둔다.
6개월 동안 피아노를 연습했지만 젓가락 행진곡 말고는 다른 곡을 마스터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포기해버린다. 몇 년 동안 개인연금을 붓다가 돈이 좀 생겼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렇게까지 많이 부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중단하거나 해지하곤 한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처럼 작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단계들이 시간이 지나 꾸준히 쌓이면 엄청난 차이로 귀결된다는 사실이다. 사소한 차이가 결국 운명을 바꾼다. 여기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3명의 동네 친구가 있다. 이들의 연수입은 모두 5만 달러 정도다. 그리고 결혼 후에 뱃살이 늘어 조금은 걱정스러워하지만 일반적인 건강 상태와 평균 몸무게를 유지 중이라는 점도 같다. 우선 내리는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행복하긴 하나 좀처럼 변화가 없는 생활에 가끔 불만을 느끼는 정도다. 다른 친구 스콧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 하루에 10페이지씩 책을 읽고 출근길마다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담긴 오디오북을 30분씩 듣기로 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나가길 원하지만 그렇다고 별달리 야단법석을 떨고 싶지는 않다. 최근에 내 팟캐스트를 듣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하나를 얻었다. 매일 125kcal씩 덜 섭취하기로 한 것이다. 시리얼을 한 컵 덜 먹고 탄산음료 대신 탄산수를 마시고 샌드위치에 마요네즈 대신 머스터드 소스를 뿌려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실천 가능한 목표다. 또 하루에 2,000보가량 더 걷기 시작했다. 대단한 용기나 노력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스콧은 이런 행동들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간단하긴 하지만 그만큼 간단히 그만둘 가능성도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3번째 친구인 브래드는 좋지 않은 선택을 몇 가지 내리고 만다. 그는 최근에 최신 모델의 대형 TV를 구입해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실컷 시청하는 중이다. 푸드 채널에서 본 레시피를 따라하며 요리하길 즐기는데 치즈가 범벅된 캐서롤과 디저트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다. 또 거실에는 발을 설치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음주 라이프를 실천한다. 광란의 밤까지는 아니다. 브래드는 그저 좀 더 즐기며 살고 싶을 뿐이다. 5개월이 지나도 레리, 스콧, 브래드 사이의 뚜렷한 차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스콧은 계속해서 매일 밤 조금씩 책을 읽고 출근길에 오디오북을 듣는다. 브래드는 인생을 즐긴다. 레리는 해오던 대로 그냥 계속 살아간다. 각자 자신만의 행동 패턴이 있지만 5개월은 각자의 상황에서 변화나 개선이 드러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 세 사람의 체중 변화를 표로 그려본다고 해도 큰 차이를 발견하긴 힘들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세 사람은 사실상 동일하다. 10개월이 경과해도 이들의 삶에서 현저한 변화를 감지하기는 어렵다. 또 18개월 후에도 새 친구의 외모에서 아주 작은 변화조차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25개월쯤 지나고 나면 마침내 뚜렷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27개월째에는 차이가 제법 벌어지며 31개월째가 되면 그 변화는 깜짝 놀랄만한 수준에 이른다. 스콧은 날씬해진 반면 브래드는 뚱뚱해졌다.
스콧은 단지 하루에 125kcal를 덜 먹었을 뿐인데 그걸 31개월간 유지한 결과 무려 33파운드 약 15kg가 빠진 것이다. 같은 기간 브래드는 하루에 단지 120kcal를 더 섭취했을 뿐이지만 몸무게가 33.5파운드 늘고 말았다. 이제 그의 체중은 스콧보다 67파운드 약 30kg 더 나간다. 하지만 체중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다. 스콧이 독서와 오디오북 듣기에 쓴 약 1000시간, 즉 새로운 지식 습득을 실천한 시간은 그에게 승진과 연봉 인상이라는 보상으로 되돌아왔다. 무엇보다 그의 결혼 생활은 더 윤택해졌다. 브래드는 어떻게 됐냐고. 직장에서 뒤처졌을 뿐 아니라 결혼 생활 역시 위기에 처했다. 레리는 어떨까? 그의 상황은 2년 반 전과 거의 비슷하다. 약간의 후회라는 감정이 더해진 것만 뺀다면 말이다. 컴파운드 이펙트의 경이로운 힘은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강력하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컴파운드 이펙트를 적용한 사람과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컴파운드 이펙트가 나타나도록 방치한 사람 간의 차이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 흡사 마술처럼, 아니 차라리 기적처럼 보인다. 31개월 혹은 31년이 지난 다음에는 컴파운드 이펙트의 긍정적 특성을 활용한 사람은 마치 벼락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의 엄청난 성공은 작지만 현명한 선택들이 쌓이고 꾸준함이 유지된 결과인 것이다. 작은 물결이 일궈내는 큰 파도. 앞에서 든 예시만 해도 충분히 드라마틱해 보인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오한 뭔가가 존재한다. 바로 한 가지 작은 변화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일으키는 예상과 의도를 넘어서는 물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컴파운드 이펙트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물결 효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고칼로리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브래드의 나쁜 습관을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도록 하자. 브래드는 푸드 채널에서 배운 레시피로 머핀을 만들곤 한다. 가족들은 그가 만든 머핀을 좋아한다. 이만큼 보람찬 일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머핀뿐 아니라 다른 디저트들도 더 자주 만들기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요리를 너무 즐긴 나머지 적정량보다 더 많이 먹게 된다. 그렇다고 누구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은 아니다. 하지만 과다한 음식 섭취로 인해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진다. 피곤이 덜 풀린 상태로 잠에서 깨느라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게 된다. 이렇게 생긴 수면 부족과 짜증은 브래드의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 때문에 상사로부터 실망스럽다는 피드백을 받는다. 그런 날이면 그는 자신의 일에 불만족을 느끼고 에너지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다. 게다가 퇴근길은 어찌나 길고 짜증스러운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구나 그렇듯 브래드는 좀 더 차려 먹기 쉬운 음식에 손을 뻗고 만다. 전반적인 에너지 고갈로 인해 아내와의 산책을 거절하는 일도 점점 잦아진다. 그로서는 별 생각 없이 내뱉는 거절이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중요시하는 아내는 자신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인다. 아내와 함께하는 활동과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운동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긍정적 사고와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는 엔도르핀 분비도 줄어들고 만다. 행복감이 떨어지자 브래드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서도 결점만 부각시켜 보기 시작하고 아내를 향한 칭찬의 말은 점점 자취를 감춘다. 몸이 무기력해짐에 따라 자신감은 추락하고 자기 자신을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끼게 되며 로맨틱한 감정마저 사라져 버린다. 브래드는 자신의 에너지와 아내를 향한 관심의 고갈이 결혼 생활에 어떻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저 피곤할 뿐이다. 밤 늦게까지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은 늘어난다. 힘들지 않을 뿐 아니라 즉각적인 쾌락마저 안겨주기 때문이다. 점점 멀어지는 남편과의 거리감을 절감한 아내는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고 급기야 애정 결핍을 호소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자 그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만의 세상으로 숨는다. 그리고 외로움에 휩싸인 채 자기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배우자에게 얻지 못하는 유대감을 충족하고자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주변 남성들이 추파를 던지는 걸 보면서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새삼 느낀다. 그렇다고 특별히 남편을 배신하는 짓을 하지는 않지만 브래드 또한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다. 그는 둘 사이에 생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 탓임을 깨닫지 못하고 아내를 추궁하기 시작한다. 내면을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정돈하기보다 타인에게 잘못을 전가해버리는 심리는 엉망진창인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흔한 현상이다. 브래드 역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길 거부한다. 그가 즐겨 시청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범죄 수사물에는 자기 개발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이 나오지 않기 때문일까? 만약 스콧이 탐독했던 자기계발서를 브래드가 읽었더라면 부정적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애석하게도 그가 매일 행한 작은 선택들은 결국 인생의 모든 영역을 사정없이 파괴하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말았다. 반면 이와는 정반대로 칼로리 감량과 교양 습득은 스콧에게 엄청난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짐 논의 또 다른 후계자인 제프 올슨은 슬라이트 엣지라는 책에서 이 차이가 단순한 일상적 규율을 반복한 결과와 작은 판단 오류가 반복된 결과 간의 차이라고 설명한다. 아주 사소한 차이일지라도 충분한 시간 동안 꾸준히 누적된다면 그로 인한 결과물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간격이 벌어져 버린다는 것이다. 더구나 사전에 그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컴파운드 이펙트란 예측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다. 엄청난 희소식이 아닌가. 아주 작은 단계들을 차례대로 꾸준히 시간을 두고 밟아 나가기만 하면 당신의 삶이 개선될 수 있다니 다행이지 않은가. 불굴의 의지와 영웅의 기계로 강점 개발에 매진해야 한다는 구호나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별로 성공할 것 같지도 않은 도전에 다시 나서라고 재촉하는 선동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저런 구호와 선동을 떠올리기만 해도 나는 벌써 지치는 느낌부터 든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구호와 선동에 따르려 애쓴다. 엄청난 노력을 자랑스레 과시해야 효과가 있고 그것이 일종의 의무라는 잘못된 믿음에 휘둘려온 탓이다.
경험과 역사가 증명하는 진실. 컴파운드 이펙트에서 가장 힘든 측면은 보상을 얻기 전까지 꾸준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내 조부모님은 30일 만에 허벅지를 날씬하게 만드는 법이나 6개월 만에 부동산 재벌이 되는 법을 알려주는 정보 프로그램을 시청하느라 매일 밤 TV 앞에 붙어 있지 않았어도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일주일 중 6일 이상을 해가 떴다가 질 때까지 일했을 것이다. 젊었을 때 익혔던 기술을 평생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말이다. 그들은 각고의 노력과 규율, 좋은 습관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부는 세대를 건너뛰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과도한 풍요는 사고방식을 태만하게 만들어 생활을 쉽게 정체 상태로 이끈다. 부자의 자녀들은 특히 나약한 면모를 보인다. 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규율과 특성을 부모로부터 배우는 일은 드물다. 그래서 부의 가치에 대해 부모만큼의 감각을 지니지 못하거나 부를 지키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왕조, 영화배우, 기업 고위 임원의 자녀들에게서 마치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듯이 행동하는 모습을 흔히 목격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날에는 어른이든 아이든 가릴 것 없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어쩌면 온 나라가 노동관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게 되기라도 한 것이냐 느껴지기도 한다. 지속 가능한 성공을 창조해내는데 꼭 필요한 것들, 끈기, 각고의 노력, 불굴의 용기와 같은 개념들을 사람들은 더 이상 매력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실상 거의 잊어버린 채 살고 있다. 앞선 세대들이 겪었던 분투와 개척자 정신에 존경심을 갖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러한 무사한 일주의는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제국에 엄청난 재앙을 안겨주었다. 이집트, 그리스, 로마,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등 예외는 없었다. 이유가 무엇일까? 성공만큼 큰 실패는 없기 때문이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제국들은 바로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몰락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공을 겪으면 지나치게 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번영, 건강, 부를 누리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들은 무사한 일에 빠진다. 현재의 위치에 이르게 해준 힘을 더는 신경 쓰지 않는다. 마치 끓는 물 속에서도 탈출하기 위해 뛰어오르지 않는 개구리와 같다. 온도가 너무나 완만히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익어버릴 거라는 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과거의 노동관으로부터 배워야 할 때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아니라 당신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말이다. 램프의 요정에게 아이디어를 구걸하지 마라. 소파에 앉아 돈다발이 떨어지길 기다리거나 마법 구슬을 문지르거나 불 위를 걷거나 2000년을 수도했다는 도사에게 돈을 갖다 바치거나 소원을 주문처럼 외우는 건 당신 선택이지만 결국 이런 것들은 죄다 당신의 약점을 파고들어 조정하려는 강교한 상업주의의 결과물이다.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루려면 노력하라. 그것도 아주 많이. 나는 성공한 만큼 큰 실패는 없다를 증명하는 실제 사례를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당신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예전에 대형 레스토랑 한 곳이 샌디에고의 내 집 근처 해안가에 문을 열었다. 개업 초기부터 티끌 하나 없이 항상 청결했고 점장은 크고 밝은 미소로 모든 손님을 맞았으며 서비스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고 음식은 매우 훌륭했다.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고 자리에 앉으려면 보통 1시간은 넘게 기다려야 했다. 그러자 유감스럽게도 레스토랑의 종업원들은 성공을 당연시하기 시작했다. 점장은 오만해졌고 서비스 담당 직원은 옷차림을 단정히 하지 않고 퉁명스럽게 손님을 대했으며 음식의 질은 그때그때 달랐다. 결국 그곳은 18개월 만에 폐점하고 말았다. 그들은 성공 때문에 실패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처음에 자신들을 성공하게 만들어준 것들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과거의 성공이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무사한 일주의에 빠지게 한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선택의 기술. 비난과 감사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의식적인 선택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타인을 비난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렇지 않은가? 내가 잘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상사가 변변치 못하기 때문이야. 뒤통수 치는 동료만 없었더라도 진작 승진했을 텐데. 아이들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통에 나는 늘 기분이 좋지 않아. 특히 남녀 관계에서 사람들은 상대를 비난하는 일에 능하다. 바뀌어야 하는 쪽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라고 말이다. 몇 년 전 친구가 내게 자기 아내에 대한 불평을 쏟아냈다. 내가 보기에 그녀는 매력적인 여자였고 친구는 행운아였다. 그렇게 얘기해줬지만 그 친구는 자신이 불행한 이유가 온통 아내 탓이라면서 시종일관 비난하기에 바빴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내 결혼 생활을 바꿔놓은 경험을 들려주었다. 어느 날 나는 아내를 위한 감사일기를 쓰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후 1년 동안 매일 그녀에게 감사하고픈 일들을 적어서 1가지 이상 기록했다. 그녀가 친구와 어떻게 교감하는지, 우리 개를 얼마나 잘 돌보는지, 침대를 얼마나 산뜻하게 정리하는지, 식탁을 얼마나 재빨리 준비하는지, 심지어 그날의 헤어스타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등을 세세히 적었다. 나는 아내의 행동 중에서 나를 감동시킨 것들, 내가 감사하고픈 그녀의 특성이나 성격, 자질이 무엇인지 관찰하여 1년 내내 비밀스럽게 기록했고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일기 한 권이 완성됐다. 그렇게 1년치 감사일기를 그녀에게 건네자 아내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지금껏 받아온 선물 중 최고라고 말했다. 그녀의 생일 선물로 BMW를 사준 적이 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우습게도 그 선물로 정말 큰 감동을 받은 사람은 바로 나였다. 감사일기를 쓰는 동안 나는 아내의 긍정적인 측면에 집중했다. 나는 의식적으로 그녀가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모두 찾아내려 했다. 그러자 불평할 일도 자연히 사라졌다. 나는 새삼 그녀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다. 아마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아내의 내적 아름다움을 발견했기 때문이리라. 그녀 안의 최고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찾으려는 노력 덕택에 나는 매일 아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
결혼 생활을 대하는 자세 또한 예전과는 달라졌고 그에 따라 아내 역시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결국엔 감사일기에 적을 것들이 더욱 많아진 것이다. 그저 매일 5분의 시간을 내어 그녀에게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기록하기로 한 결정 덕분에 아내와 나는 최고의 결혼 생활을 경험했고 지금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중이다. 내 이야기를 듣고 난 친구는 자기 아내를 위한 감사일기를 쓰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몇 개월 만에 그의 결혼 생활은 크게 호전됐다. 아내의 긍정적인 면을 집중적으로 찾아보겠다는 선택이 아내를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켰고 그가 아내와 교감하는 방식을 바꿔 놓았다. 그러자 친구의 아내 역시 그를 다른 방식으로 대하기 시작했고 이런 선순환은 그 후에도 계속됐다. 우리의 용어로 말하자면 컴파운드 이펙트가 발휘됐던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인생 역전의 기술, 컴파운드 이펙트, 인생도 복리가 됩니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